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월요일 수업에 이어서 중국의 근대화 과정의 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신의 혁명을 다룬 뒤에 일본의 근대화 과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자 속 그림은요, 일본이 이제 입헌군주제 헌법을 만든 뒤에 일본 왕에게 헌법을 바치는 행사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은요, 먼저 신의 혁명을 살펴본 뒤에 이 흑선의 출현, 그리고 메이지 유신과 이제 제국주의 열강이 된 일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반식민지화된 중국, 즉 거의 식민지와 가까운 중국,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이 된 일본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신의 혁명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순오는 사실상 혁명 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왕조를 타도하고 이 공화정을 세우자고 주장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중국 동맹회입니다. 1905년에 만들어지죠. 순오는 삼민주의를 강령으로 혁명 세력 규합을 조직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민주의는요, 민족, 민권, 민생입니다. 이 세 가지 민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삼민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여기서 민족은 한족을 의미하고요. 민권은 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생활 속의 애로사항이나 복지 같은 것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삼민주의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삼민주의를 강령으로 혁명 세력을 규합하게 되죠. 10여 차례 이상 무장 봉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신의 혁명의 전개 과정은요, 이 청왕조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민영 철도의 국유화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상 철도 사업, 다시 말해 운수 사업을 이제 외국에 담보로 맡기고 이제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영철도의 국유화 작업에 나섰던 것이죠. 하지만 스촨성에서 이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즉 1911년 5월에 스촨 폭동이 발생하게 되죠. 우창에서 이 신군이 봉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군인이 신식 군대가 이제 스촨 폭동에 가담하게 되면서 사실상 무한히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화민국 군 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이후 혁명이 전국으로 확산됐고요. 11월 말까지 24개 성 중 17개 성이 혁명에 호응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의 혁명은요, 순원 등의 혁명파가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삼민주의를 바탕으로요,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되죠. 이 처음에는 난징에 도읍을 했고요. 순원을 임시 총통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 총통이라는 표현이 이 역사에서 몇 번 등장하죠. 뭐 히틀러도 총통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총통이라는 말은 사실상 총리와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합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권위주의가 물씬 나죠. 입헌군주정을 상징하는 총리, 대통령제를 대표하는 대통령, 이 둘을 합친 용어가 사실상 총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당히 권위주의가 물씬 나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 공화정의 경우에는 이 하나의 군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총리는 이 입헌군주제 하에선 사실상 이 내각을 책임지는 행정부를 책임지는 이제 이 총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둘을 합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해혁명의 의의는요, 이 아시아 최초의 근대 민주공화정이 수립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해혁명 이후에 중국의 변화상은 이 신해혁명 이후에 중화민국이 이 건국되었을 때 국민들이 가졌던 감정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청왕조는요, 위안스카이에게 중화민국 정벌을 위해 정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이 위안스카이는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도 이모군란 무렵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거의 점령군 행세를 했던 이 사람이기도 하죠. 상당히 난폭한 짓도 많이 했었고요. 조선에 와서 이모군란 시기에 그 이후 정치에 내정 감소도 많이 했고, 아주 사실상 한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거의 식민지처럼 다루었던 사람이 이 위안스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보면요, 우리나라가 외세 열강들에게 많은 수탈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면 결국은 일제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상당히 커요. 뭐 지금도 그렇죠. 한일전만 있으면 축구 경기가 한일전만 있으면 난리가 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역사학자들도 오래된 일이라서 그러는지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잘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 이 청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러시아까지, 러시아는 사실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국가 제일 목표가 부동항을 얻는 것입니다.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선 물론 북해로 진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거긴 어차피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어렵고 결국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제일 가까운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볼 수가 있죠. 항상 이 경계를 늦춰주면 안 되는 이 세 나라가 사실은 중국, 일본, 러시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 뭐 제가 좀 옆으로 샜네요. 위안스카이 얘기가 나와서 이모글란 또 생각이 나고 그 이후에 이 위안스카이 이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서 벌였던 만행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청왕조는 위안스카이에게 중화민국 정벌을 위해 정권을 위임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위안스카이는 딴 마음을 갖게 되죠. 이 순원과 이 위안스카이가 협상을 벌이게 되면서 이 청왕조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게 됩니다. 위안스카이는 이 순원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 청왕조를 멸망시킨 후 대총통에 취임하게 되죠. 이 순원이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청왕조를 같이 손을 잡고 무너뜨리자. 그 다음에 당신이 총통을 하시오. 대총통을 하시오. 이제 총통도 부족해서 대총통이라는 이 호칭이 만들어지기까지 합니다. 위안스카이는요, 이 대총통이 된 후에 이 혁명파를 탄압하게 됩니다. 이 독재 정치를 일삼게 되고요. 1915년 제가 오타를 냈네요. 1915년 위안스카이는 왕정을 복고시켜 이 황제가 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예,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시도했었죠. 하지만 내외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고요. 위안스카이는 이 1916년에 병사하게 됩니다. 이 황제가 되려고 시도한 1915년 그 다음에 죽게 됩니다. 위안스카이가 병사한 후에 이 군벌의 할거 시대가 열리게 되죠. 소위 말하는 군벌 시대가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각 성의 이 장군들이 이 각자 독립된 군대를 가지고 이 자웅을 겨루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안스카이 사후 전국 각지에 서구 열강의 지원을 받는 군벌이 그야말로 할거하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의 이제 전쟁을 앞두게 되죠. 소위 말하는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의 중일 전쟁에 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모습은 사실상 군용 활거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개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의 개항에 있어서 먼저 미국이 통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이 통상을 요구할 때 한포 외교를 고수하게 됩니다. 즉 페리 제독의 무력 시위가 있게 되죠. 이 일본 막부에서는 이 흑선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흑선이 갑자기 포를 쏘게 되죠. 그야말로 기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개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항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일본이 이 최초의 개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모다와 그리고 하코다테 두 개 항구를 개항하게 되고 이 영사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1858년에는요. 미일 수호통상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치외법권, 다시 말하면 미국 영사가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 영사가 재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치외법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협정관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관세 자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국가와 조약을 체결했는데 미국과 맺은 조약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이 항목이 이 그 나라와 일본 수호통상조약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미국의 이 미일 수호통상조약에 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똑같이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 바로 최애국 대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항 이후에 일본은 사실상 이 기존의 이 에도 막부 체제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양 상품의 수입으로 일본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됐고요. 그 결과 이 농민 폭동과 반발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더 큰 문제는 하급 무사들의 이 막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외세 배격 운동, 다시 말하면 양이 운동이 전개되게 되죠.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가 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이지 유신은요, 부국 강병을 목표로, 여기서 핵심어는 부국 강병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이 문명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이 메이지 유신의 배경은요, 사스마번과 이 조슈번이 중심이 되어 이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막부파와 조낭파의 내전이 있게 되고요. 그 결과 조낭파가 승리하게 되고 이 왕정 복고가 1867년에 단행되게 됩니다.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메이지 유신은요, 사실상 봉건제의 폐지가 골자입니다.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일본에서 단행되게 되고요. 여기서 핵심어는 중앙 집권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패번치현, 다시 말하면 각 번을 없애고 현을 세워서 사실상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아까 그 액자 속 그림이 바로 이 입헌 군주제 수립을 알리는 행사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입헌 군주제 수립은 1889년 헌법 및 의회가 마련되게 되죠. 정치적으로는 봉건제 폐지와 중앙집권체제 정비, 그리고 입헌군주제 수립,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토지 및 이 조세제도를 개혁하고요, 공업과 상업적을 적극 장려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핵심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봉건적 신분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핵심은 신분제 폐지죠.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에서요. 물론 나중에 나올 군사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런 시기에 이 의무교육을 일본이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서유럽권에서도 한 1870년, 80년, 90년 정도가 돼야지 되는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는 그해 이 의무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 일본이 이 교육에 있어서는 근대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양의 근대 사상과 학문을 적극 수용하게 되고요. 이 신식 교육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서양의 사절단과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죠. 이 군사적으로는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징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국민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지 된다라는 것이 징병제의 골자가 되겠죠. 아울러서 이 군수공업을 육성하게 되죠. 사실상 중화학공업 위주로 이 산업을 재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수산업 위주로요. 자, 메이지 유신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야말로 이 부국강병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뭐 굳이 둘로 나누어서 보자면 부국책과 강병책이 있는데요. 이 부국책의 핵심은 첫째,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입헌군주제 하에 근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왕을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와 근대 산업 육성이 핵심이고요. 부국의 핵심은 입헌군주제와 근대 산업 육성이고요. 이 강병의 핵심은 근대적 군대 양성을 통한 군비 확충이었던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성숙 단계로 조기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옆으로 새는 얘기를 한 가지만 할게요. 요새 지적 재산권이다, 여러 가지 산업 스파이 얘기는 요즘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직접 재산권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 면방직 기계의 설계도를 스파이를 통해서 빼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업 스파이를 많이 육성해서 이 일본이 조기에 이 자본주의 성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런 산업 스파이들의 활약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것은 뭐 일본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프랑스도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이 영국 그 설계도를 빼오느라고 여념이 없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이 영국 빼놓고 나머지 국가들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전부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이 설계도를 빼오는 게 이 국가의 이 목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아주 그런 시절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뭐 그런 것도 수업을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뭐 여하튼 이 정도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천황의 절대권을 강조하는 이 국수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아울러서 군인들이 주동하여 이 군국주의적 색채가 농후했죠. 산업화 과정에서 식민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열강의 제국주의에 편승하여 식민지 쟁탈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일본은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결과 일본의 대외 침략이 빈발하게 되죠. 이 해외 식민지 획득을 목적으로 대외 무력 침략을 단행하게 되고 사실상 제국주의 대열에 합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을사조약과 조선 병합을 하게 되고요. 이 조선 이 강화도 조약 이전에 타이완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것은 1874년의 일이고요. 아울러서 독립국가였던 류큐를 이 일본이 병합하게 되는 시기는 1879년입니다. 아울러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죠. 예, 이번 주에는 이 중국과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 과정을 그야말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뭐 사실은 아편전쟁 얘기만 해도 거의 몇 시간, 몇 주 강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뭐 최대한 단촐하게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의 근대화 과정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 가운데서 하나의 주제를, 한 나라를 선택해서 A4 한 페이지 내외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과 일본의 그 근대화 과정은 여기서 이제 멈추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각국의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